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사 같은 아내와 몸이 조금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삶이 죽도록 힘들었기에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저였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지금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뭐가 자랑이라고 사연을 보내나 싶지만 치매에 걸리신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붙들고 많은 분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이 이 채널이기에 저도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들으셔도 내 이야기인지 옆집 사람 이야기인지 알아차리지는 못하시겠지만 어머니가 재미있게 들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로 중국집을 개업하셨습니다. 꽤 큰 돈을 빌려 차린 가게라 혹시라도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부모님은 매일 전전긍긍 하셨는데 다행히 짜장면이 불티가 날 정도로 많이 팔려나갔고 주변에서 저러다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냐며 시기 질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올해 안으로 대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대출만 다 갚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모이기 시작할 테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봐요. 당신이 가게 일 도우랴, 애들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고생이 많아. 대출비 갚고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당신 대신할 직원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당신이 힘내줘.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의 사이는 원만했고 집안 분위기 또한 남부럽지 않을 만큼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셨던 중국집이 개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타인의 손으로 말이죠. 미선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갑자기 불이 왜 난 거야? 너 가스밸브 안 잠그고 갔어? 아니면 무슨 전기 누전이라도 된 거라니?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니? 엄마, 우리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식당에서 숙식하는 직원들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불안해요. 가게 안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네. 그 인간들이 불 내고 도망간 거네. 너희 설마 가게에서 돈 보관하고 그랬니? 직원들 다 아는 위치에 돈 보관해뒀어? 계산대 밑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현금들을 넣어뒀거든요. 거기에 돈 넣어뒀다가 한 번에 은행에 넣어두곤 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고도 같이 사라졌고요. 너 정말 왜 그러니? 그런 걸 가게에다가 둬? 너희 가게에 직원들이 숙식하는 거 알면 거기에다가 돈을 두면 안 됐지. 중국집에서 일하는 놈들 배신 잘 때린다고 엄마가 말해줬던 거 잊었니?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돈에 손 안 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요. 어느 날 새벽, 온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의 중국집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이 버선발로 달려갔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땐 가게는 이미 홀라당 다 타버려 재가 된 상태였고 가게에서 숙식을 하던 조선족 직원 3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건 조선족 직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가게에 두셨던 금고도 함께 사라져 있었죠. 여보, 경찰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금고 훔쳐나가면서 가게에 불 지른 것 같다고 하네. 근처 CCTV에 그 모습이 담겨 있었나 봐. 그리고 그 인간들 이미 불법 체류자들이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불난 것도 건물 주인이랑 다른 집들한테 보상도 해야 되고 우리 아직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요? 저희 또 빚더미에 나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내가 어떻게든 그 인간들 다시 찾아볼게. 불법 체류자의 아는 거라고는 겨우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찾겠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망했다고요. 부모님의 중국집에 불이 나고 난 후 저희 집은 가게도 잃고 돈도 잃고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며 상심하셨지만 아버지는 다시 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저희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혜준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래도 사람 이대로 죽으란 법 없어. 그리고 절대로 사람 쉽게 안 죽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집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만 살자. 열심히 살려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 가게 차린 건데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났잖아요. 당신 정말 다시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세상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여보, 당신 힘든 거 이해하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지. 우리가 이러면 애들이 누굴 믿고 살겠어? 우리 힘들어도 애들 성인 될 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건물 주인과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집에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됐고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친구 녀석이 내 사정 듣더니 원양 어선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그거 몇 개월만 해도 수천만 원 버는 일이라고 나보고 해보라는데 나 그 일 좀 해도 될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해볼 생각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평생 그런 험한 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배를 탄다고 그래요. 당신 그러다 몸 다 상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다시 뭐라도 해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애들 셋 키울 자신도 없고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렇다고 또 빚을 낼 수도 없고 이런 나를 받아줄 회사도 없고 공사판에서 노가다 뛸 바에 원양어선 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딱 1년만 희생하면 우리 집 편해지는 건데 나 다녀올 수 있게 당신이 허락해줘. 당신 걱정 안 하게 몸 건강히 다녀올게. 절대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배 탈 생각하지 마요. 분명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른 일 찾아봐요. 원양어선 배를 타겠다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가족들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 가족들 몰래 짐을 싸들고 배를 타러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시고 난 후 매일 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할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는 각성을 하신 건지 바로 일자리를 구해 저희 삼형제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배를 타러 나간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멀리서 비보가 전해왔습니다. 혜준아, 네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방금 아버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너희 아버지 바다 위에서 죽었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냐고 묻더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분명 몸 건강히 일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요? 크게 다치셨대요? 도대체 왜 돌아가셨냐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구나. 방에 유서도 남겨져 있었단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구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버지 저희 두고 그렇게 가실 분 아니잖아요. 아버지 왜 돌아가신 건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에 불이 나고 난 후 가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앞장서서 가족들을 이끌어주셨던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아버지의 죽음이 괴롭고 슬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에게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우리 집에서 힘든 건 자기 혼자뿐이라니? 힘든 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기적이게 자기 혼자 그렇게 가버릴 수 있냔 말이야. 그러게 내가 그 일 하지 말라고 힘들수록 떨어지지 말고 같이 붙어서 견뎌보자고 했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선택을 하냔 말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신감이 들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혼자서 우리 형제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게 저희가 어머니 말 잘 들을게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 아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 절대로 좋은 곳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늘에다 대고 기도할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어머니도 기력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더니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나약하기만 하다고 느껴졌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 어느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더 걱정이 돼요. 어머니 힘드시면 조금만 쉬세요. 이러다 어머니도 병나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엄마가 혜준이 너한테 미안하구나. 너도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됐는데 못난 부모 때문에 네가 너무 금방 철든 것 같아서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다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난 것 같구나. 근데 혜준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부담 갖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 너는 네 나이답게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먹고 자고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돼. 엄마는 그거면 된다. 고작 16살이었던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동생 2명을 잘 돌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돈을 벌어오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된 친구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식모로 일하는 집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로 일하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었냐? 너네 엄마가 큰아들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우리 형이 입던 교복 버리지 말고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아들이 너일 줄 누가 알았겠냐? 너 지금 입고 있는 교복 우리 형이 입고 버리려던 교복인 거 알아? 동생인 나도 안 입으려고 버리려고 했던 걸 네가 입고 있네? 안 해준 엄마가 너희 집에 있던 그 가정부 아줌마라고? 그리고 이 교복 진짜 너희 형 교복이야? 어쩐지 교복 새로 맞춰 입고 온 것 치고는 너무 낡고 얘한테 작다고 했어. 야, 말도 마. 얘네 엄마 완전 상거지야. 우리 집에서 버린다고 하는 건 싹 다 주워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쓰레기 봉투를 살 일이 없어. 왜냐면 얘네 엄마가 다 수거해 가니까. 그 꼬락서니 보고 있으면 솔직히 구역질이 나오긴 하지만 덕분에 환경보호도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집의 아들과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은 반 친구 집의 식모 아들이라는 게 밝혀진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서 왕따를 당해야 했으며 친구들의 폭력과 함께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까 단 한 번도 방어를 한다거나 대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학기 말 제가 참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내 가방 어쨌냐? 애들이 내 가방 네가 가져갔다고 하던데 어디다 숨겨놓은 거냐고. 당장 안 내놔? 네 가방 내가 너희 집에 미리 가져다 놨는데? 학교 뒤 소각정이 너희 집 아니었어? 너희 엄마가 맨날 우리 집에서 쓰레기 주워가길래 소각장이 너희 집인 줄 알고 거기다 가져다 놨는데 거기가 너희 집은 아닌가 봐. 거긴 너희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가?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냐?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데? 잘못했다기보단 안타까워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너 특별히 아껴주고 예뻐해주는데 너야말로 그게 왜 그렇게 불만이야? 쓰레기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도 똑같이 쓰레기 취급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1년 내내 친구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결국 친구의 얼굴에 손을 댔고 그 일로 친구네 부모님과 저희 엄마가 학교로 불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까지 학교로 소환이 되고 나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죠. 너는 어린 놈이 벌써부터 사람을 패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니?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면 너라도 착실하게 살아서 너희 엄마 식모짓 하는 거 그만두게 해야지. 너는 장래희망이 깡패라도 되는 거니? 손버릇이 왜 그렇게 더러워? 식모짓이요? 아줌마 지금 식모짓이라고 하셨어요? 아줌마 아들이야말로 인성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아줌마 보니까 알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아줌마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줌마 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과연 너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너희 엄마는 분명 자기가 아들 잘못 키운 거라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실 거야. 물론 너희 엄마도 네 편 들고 싶겠지만 내 앞에서는 절대 네 편을 들지 못하실 거라고.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희 엄마 밥줄이기 때문이야. 냉철한 어른의 세계가 어떤 건지 미리 맛 좀 봐라.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저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친구네 부모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친구가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하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남들 뒤통수 쳐서 돈 벌어먹고 살지 궁리만 하지 말고 자식 새끼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너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감히 내가 차려준 뜨신 밥 먹고 그 밥심으로 내 새끼를 괴롭혀?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 받게 만들 거라고.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줌마 내 돈 받고 겨우 살고 있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요? 저한테 잘리기 싫으면 당장 사과하세요.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내 새끼가 누구 새끼인데 겁도 없이 내 새끼한테 삿대질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면 너네가 빌어야지. 안 그래도 너희 사기꾼 부부 밑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 죄책감 느끼고 쪽팔렸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그만두지 뭐. 어머니는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와 저를 괴롭힌 친구와 그 친구 부모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며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내시며 당당하게 나가시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집 일 그만둬도 괜찮겠어요? 거기가 유독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혜준아, 그 집에서 왜 월급을 많이 주는 줄 아니? 그 집 부모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해서? 절대 아니야. 그 인간들은 돈을 쓰는 만큼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만큼 돈을 쓰는 거야. 자기들이 돈을 그만큼 쓰니까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집에서 그딴 더러운 돈 받고 일할 바에 돈 적게 받고 적어도 인간 취급은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아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오히려 네가 왜 이제야 그놈을 때린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그 괴롭힘을 당하고 참았던 거니? 앞으로 또 이런 일 당하게 되면 오늘처럼 절대 참지 말란 말이야. 엄마는 네가 참고 당하는 게 더 속상해. 어머니는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2번 다시는 식모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시장 한복판에 반찬 가게를 차려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혜준아, 너희 엄마 도대체 무슨 돈으로 반찬 가게 차린 거라니? 할머니랑 이모가 물어봐도 너희 엄마 대답을 안 한다? 너희 엄마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 혜준아, 너는 뭐라도 아는 게 없냐? 너희 엄마 빚 갚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 비싼 자리에 들어갔냔 말이야. 혜준이, 정말 너도 몰라?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반찬 가게를 차리자 이모와 할머니가 그 자금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저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무슨 돈으로 반찬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이모랑 할머니가 궁금해하시던데 엄마 또 빚내서 차리신 거예요? 너희 이모랑 할머니는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구해서 차렸을까봐? 엄마랑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시집을 잘 가서 부자가 됐어. 그 친구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이자 싸게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 빌려서 차린 거니까 너까지 걱정하지 마.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요. 이모랑 할머니가 걱정 많이 하니까 이모랑 할머니한테도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일 힘드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반찬 가게를 차렸다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어머니는 종종 이상한 몰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옷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옷이 고춧가루 범벅이에요? 설마 누구랑 싸우고 그러신 건 아니죠? 엄마가 쌈딱도 아니고 싸우긴 누구랑 싸운다고 그러니? 바닥 미끄러운 줄 모르고 무거운 거 들고 걷다가 자빠져서 그래. 자빠지면서 몸에 반찬을 좀 쏟았더니 옷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조심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힘 좋은 아들 셋 두고 왜 쓰지를 않으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너는 학생이고 한창 공부해야 할 때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니? 어머니는 한 번씩
옷에 고춧가루를 잔뜩 묻히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어리고 순수했던 저는 어머니가 칠칠 맞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 기념일 날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시장으로 나섰는데, 어머니 반찬 가게 앞에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고, 어머니의 반찬 가게 안은 무언가 깨지는 소리들이 들리며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자도 못 내면서 그 큰 돈을 도대체 왜 빌려간 거야? 당신 돈 갚을 능력 된다며? 반찬 팔아서 돈 갚을 거라면서. 근데 왜 맨날 이자가 밀리는 거냐고? 아휴, 이제 겨우 이틀 지났잖아요. 제가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가게로 찾아오세요? 이러면 장사 더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이자 내기로 한 날 그 약속만 잘 지켰어도 우리 이렇게 안 찾아와. 지금 갖고 있는 돈부터 다 내놔.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아휴, 이거 우리 아들 수학여행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새끼 수학여행 보낼 돈은 있고 우리한테 이자 낼 돈은 없어?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우리 대표님이 직접 오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소란스러웠었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이자를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무릎을 꿇고 사채업자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종종 이상한 몰골로 집에 왔었던 이유는 다 이 사채업자들 때문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매달 이자 갚기도 힘들면 가게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오면 어떡해요? 지금 가게라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거야. 이 일 그만두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다.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같이 갚을게요. 절대로 어머니 혼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 이제 다 커서 어머니 도울 수 있어요. 다 크긴 뭐가 다 커. 너 아직 학생이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돈을 번다고 그래. 엄마는 네 도움 필요 없으니까 학교 빠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고 난 이후로 저는 편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학교가 아닌 공사장으로 출근을 했고, 그곳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날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실 때마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오늘도 학교 안 갔니? 너희 담임 선생님이 너 학교 안 온 거 알고 매일같이 전화하시더라. 제발 그만하고 학교 좀 가. 너 이러면 엄마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래도 제가 같이 돈을 버니까 이자도 매달 안 밀리고 잘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제적 안 당할 만큼만 빠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이러면 사람들이 엄마 어린 자식 등골 빨아먹고 사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니까. 제발 그만하고 학교 좀 나가. 너까지 정말 왜 이러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식구 사정은 우리만 아는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욕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효자 아들이 없어서 질투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자고요. 출석 일수를 겨우 맞춰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공사판에 뛰어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성인이 되니 1급을 더 쳐주셔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사채빚도 갚고 중고등학생이었던 동생들도 먹여 키웠습니다. 혜준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널 볼 면목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 힘든 일 그만하면 안 되겠니?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집 빚 빨리 갚고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혼자서 어떻게 빚을 갚고 동생들 키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 삶이야. 엄마 삶은 엄마 삶이니까 너는 네 삶을 살아. 지금 엄마 소원은 제발 네가 네 갈 길 갔으면 하는 거다. 아니요. 힘들 거면 같이 힘들고 그 힘든 것도 같이 이겨내야죠. 저는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가족들 두고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도 동생들도 다 지켜낼 거라고요. 말은 비장하게 했지만 사실 막노동 일을 하면서 벌어드는 돈으로 사채 빚을 갚고 학생인 동생 둘을 먹여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제가 없는 동안 가족이 힘들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분명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게 분명하겠지만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혜준아, 원양어선은 절대 안 된다. 너희 애비가 거기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이 할미가 어떻게 널 거기로 보내겠어.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래, 혜준아, 이모도 절대로 반대야. 너 군대 가면 이모랑 할머니가 너희 엄마 도와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원양어선은 제발 타지 마. 너 그거 타면 우리 가족들 다 발 뻗고 잠 못 자. 혜준 애미야, 혜준이 좀 말려봐라. 어찌 너는 애미라는 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혜준이 애비처럼 보내고 싶어서 그래? 언니가 혜준이 좀 말려봐. 얘 나이 이제 겨우 21살이야. 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부모빚 갚는다고 원양어선을 타야 돼? 나 얘만 보면 불쌍해서 눈물 나. 제가 원양어선을 탄다고 하자 할머니와 이모는 절대로 안 된다며 눈물을 보이시면서까지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예상외로 제가 원양어선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마, 혜준이는 혜준이 아빠랑 달라요. 혜준이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라 그렇게 죽은 거지만 혜준이는 절대 자기 아빠 같은 비겁한 선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혜준아, 너 자신 있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너 배 타는 거 찬성이야. 언니 진짜 미쳤어? 언니 아무리 돈이 급하고 힘들다고 해도 언니 새끼를 어떻게 거기에 보낼 수가 있어? 언니는 혜준이가 걱정이 안 돼? 언니는 돈이면 다 된다 이거야? 나도 걱정돼. 근데 지가 하겠다는 게 어떻게 말려? 내가 말릴 수 있는 애였으면 고등학교 때 학교도 안 가고 막노동하고 다닐 때부터 말렸을 거야. 그렇게 저는 21살이 되었을 때 원양어선 배에 올라탔습니다. 3년만 배를 타도 우리 집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제가 배를 탄 지 3개월 만에 엄마가 동생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결국 저는 배에서 내려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도망을 갔다뇨. 이모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간 거예요? 반찬 가게도 버려놓고 도망갔다지 뭐야? 너희 엄마 도대체 왜 그런다니? 너희 아빠도 그러더니 이제는 하다 너희 엄마까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직 학생인 네 동생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거라니? 애들이야 제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문제 안 되지만 엄마 도망간 거 알면 사채업자들이 쫓아올 텐데 그건 어떡하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애들 학교라도 쫓아가면 어떡하냐고.
일단 반찬 가게는 이모가 어떻게든 처리해 볼 테니까 너는 애들 좀 잘 다독여봐. 어머니가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채업자들은 역시나 저희 집과 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쫓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어머니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도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울부짖자 그때부터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크게 배신감을 받은 저는 어머니의 사채빚을 갚는 걸 멈추었습니다. 얘들아, 형이 너희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졸업시켜 줄 테니까 그 이후로는 너네들도 너네 알아서 살아야 한다. 대학 가고 싶으면 장학금을 받든 스스로 일을 해서 돈 모아서 가든지, 그땐 너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형, 고마워. 우리는 형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저 형이라도 우리 곁에 남아주는 거, 그거 하나면 돼. 형도 힘들다고 어머니처럼 우리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로 아버지랑 어머니처럼 가족 버리고 도망가는 일 안 할 거니까. 형은 아버지랑 어머니처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사채빚을 갚지 않고 어린 동생 2명을 거두는 것쯤은 사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벌어든 돈으로 충분히 저희 세 식구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가능했었죠. 그리고 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약속대로 저의 도움 없이 각자의 삶을 알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도 숨통이 트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배울 수 있었고, 연애라는 것도 처음 해보며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무얼 하고 지내는지 생사도 전혀 알지 못하던 어느 날, 제가 20 후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우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오셨냐고요.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 버리고 도망간 그날부터 저희한테 부모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혜준아, 엄마 빚 다 갚았어. 그 빚 다 갚았다고 말해주려고 온 거야. 엄마 그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공사판에서 벽돌 옮기는 일도 하고 별의별 일 다 해가면서 잠도 안 자면서 그 돈 다 갚았어. 그런 거 안 궁금하고요.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애들도 엄마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엄마는 네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 빚 오로지 엄마 힘으로 혼자 갚고 싶어서 너희 두고 간 거였어. 절대로 너희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돈 다 갚으면 그때 다시 돌아오려고 그 생각으로 집을 떠난 거야.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저희를 버리고 도망을 갔든 저는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온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준아, 사실 엄마가 많이 아파. 엄마도 염치라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많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너희 보려고 온 거야. 왜요? 죽을 병이라도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곧 죽는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들 얼굴이라도 보러 온 거냐고요. 엄마, 지금 치매 초기래. 평소에 기억 자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몰라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가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 언제 상태가 심각해질지 몰라서 기억 잃기 전에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치매 초기라는 어머니의 말에 저도 동생들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겨우 60대 초반에 불과했는데 벌써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에도 저희 형제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얼굴 봤으니 됐다. 오늘 본 너희 얼굴 엄마가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마. 못난 애미 때문에 너희가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다들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들 살려무나. 어머니는 이만하면 됐다며 돌아가시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저와 동생들은 다시 돌아가려는 어머니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상의 끝에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가족들을 대표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 시간 만나고 있던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유진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자. 너도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셔서 내가 어머니를 전담해서 봐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보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 너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이해는 하는데 나는 절대로 자기랑 못 헤어져.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안 헤어지면 안 될까? 왜 꼭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나 너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치매 환자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알아? 나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 손으로 자기 어머니를 직접 모실 자신은 없지만 내가 옆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어머니 모시면 자기 돈 벌기도 힘들 텐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헤어지지는 말자.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아내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저에게 자신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내에게 이별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까지 나서서 저를 붙잡으며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말했더니 자기 너무 기특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칭찬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자기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찬성이고 아빠랑 엄마도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자. 헤어지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든 헤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 인생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아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제가 살면서 처음 받는 저의 첫 번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와도 될까요? 어머니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시지만 옆에서 계속 알려드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인식은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가족들 다 함께 하고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히 모시고 와도 되지. 당연히 모시고 와야지. 그런 걸 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걱정 말고 그날 어머니 모시고 와. 동생들도 꼭 다 오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패 끼치지 않게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 잘 드리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 계실 때 장인 장모에게 제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상견례날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을 하신 탓에 얼굴에 고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최대한 어머니를 화사하게 아름답게 꾸며 상견례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유, 사모님 왜 여기 계세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제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저 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들 충격받아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뇨? 여기는 저희 장모님 되실 분이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혜준아, 너 절대 사모님한테 까불어서는 안 된다. 이분 아주 무서운 분이셔. 엄마가 사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장모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엄마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장모님을 향해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말리는 저희의 손을 뿌리치고 땅을 기어 장모님 앞으로 가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 돈 얼른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지금 식모살이도 하고 망일도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 사돈, 왜 이러세요? 저 그쪽이랑 사돈 될 사람이라고요.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사모님, 이제 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내 새끼들도 버리고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돈 갚았으면 조금은 봐주셔야죠. 사모님도 자식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좀 봐주셔요. 동생들과 저는 엄마의 행동을 보고 치매 증상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며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장인이 장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부인 누군지 알아보겠어? 사부인 당신 고객 맞지? 사부인이 당신한테 사채 쓴 고객 맞냔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사부인이 도대체 당신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장인의 질문에 장모는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린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인의 말에 저희 가족들과 아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한참이 걸렸고 모두가 장인의 말뜻을 이해했을 때 저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제 아내였습니다. 엄마 사업한다더니 그게 사채업이었어? 그래서 아빠가 그딴 사업하지 말라고 엄마 뜯어말린 거였고? 나는 엄마가 아줌마들 데리고 무슨 다단계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채였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그 일하면서 사람들 때렸어? 당신, 내가 분명 그 일에서 손 떼라고 했지. 그 일이 결국 우리 가족 앞길 가로막을 거라고. 내가 분명 그만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빠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 난 그딴 더러운 돈 싫다고. 너희 외할아버지 가업을 엄마가 물려받은 거야. 아빠는 절대로 사채업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엄마가 안 한다고 해놓고 아빠 속이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있었던 거야. 아빠도 너희 엄마한테 홀딱 속아 넘어간 거라고. 아내는 장모가 사람을 때려가면서까지 돈 장사를 했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장인은 자기는 오래전부터 말렸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발뺌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장모가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없었고 그저 아내의 연락을 무시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엄마랑 연 끊고 집 나왔어. 나도 당신이랑 같이 어머님 모시고 싶어서 온 거니까 쫓아내지 마. 그리고 어머님한테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하고 싶어. 아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받은 상처 아물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잘할게요. 아가, 나는 괜찮다. 다만 나는 네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지난 과거 일에 오래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혜준이랑 잘 살아만 다오. 어머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도 이해하고 해주시는 말씀이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우리 혜준이가 착하게 살아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거겠지만 이런 애미 모시고 사는 우리 혜준이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나도 너희 힘들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도록 해보마.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저희 어머니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저희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짐을 싸들고 제 발로 저희 집으로 들어온 아내였지만 아내까지 고생시키기 싫었던 저는 아내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희 집에서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는데 왜 자꾸 쫓아내? 나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내가 싫어져서 쫓아내는 거면 순순히 이 집에서 나가겠지만 내가 고생할까봐 나한테 미안해서 쫓아내는 거면 나 안 나갈 거야. 나랑 살면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도 괜찮아? 유진아, 치매 환자 모시는 일 절대 쉽지 않아. 거기다 너희 부모님도 아니고 남의 부모인데 그걸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왜 못해? 자기랑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어머님한테 이런 식으로라도 용서 구할 거니까 말리지 마.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장인이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왔는데 저는 장인이 당연히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오히려 저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고 장인도 사죄의 의미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엄마 어떻게든 설득해서 사부인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빌린 돈 못 갚으면 다 그런 취급당하고 사는 거라고 해서 그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가족들한테 배신감 든다며 집을 나가버리더구나. 장모님이 집을 나가셨다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히 저 때문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사이가 틀어지신 걸까봐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자네가 죄송할 거 없어. 평생 가족들 속이고 그런 더러운 일 한 그 여편네가 잘못한 거지. 아무리 자기가 빌려준 돈 안 갚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냔 말이야. 나는 그 여편네의 그 방식에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의 편을 안 드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 장모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모는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내와 장인도 굳이 먼저 장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장모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 큰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 환자를 모시는 게 역시나 쉽진 않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크게 힘든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서 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생들은 그동안 어머니와 제가 가족들을 위해 충분히 희생을 했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라며 그에 대해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신혼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본인들이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해주네요. 동생들에게 아픈 어머니를 맡기는 게 영 내키지 않지만 저도 한 번쯤은 저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저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